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오프라인 대면의 교육에 익숙해져 오고 그 교육이 너무나 당연했던 그러한 예술 교육자들, 예술 학습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준비하지 않은 그런 어떤 위기, 하나의 도전의 시간이었는데요. 멀티미디어가 중점인 시대에 글쓰기를 좀 더 일상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라운드라고 하는 해외의 어떤 예술 교육의 다양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조금 더 다양한 접근, 그리고 조금 더 예술 교육이 할 수 있는 다른 모색할 수 있는 지점은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중학교 가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 온라인 네트워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점들, 사회적인 문제점들, 예를 들자면은 악성 댓글이라던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좀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대면으로 예술 교육을 했던 그런 것과 유사한 혹은 새로운 방향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예술 교육자들, 무용 교육자들의 역량은 무엇일까, 필요한 리터러시나 요건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탐색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계속 글을 써왔던 작가고요. 어떻게 하면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을 활용해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또 작가들을 한 대로 모으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해외 여러 문화예술 기관들에서 이메일 소식지를 받아오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확산이 되는 시기에 이 기관들에서 보내온 소식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아티스트들은 어떤 식으로 이 시기를 극복해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며 저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연극은 관객이 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상의 없이 연극을 보여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제 즉흥적인 것들을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올라 스폴린의 연극 게임, 시어터 게임즈를 많이 쓰는데, 그 단체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계절마다 워크숍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가서 미국에서 참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도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한번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A라운드라는 좋은 어떤 사업의 기회를 만나서, 저희가 매번 전시만 하다 보니까 작품하는 거에 약간 매너리즘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했던 작업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형태의 문화예술 작업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기에 또 적절하게 이 지원 사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안에서 이제 어차피 중국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노인들이 주로 계시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분들과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의 음악 활동에 대한 요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필요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거주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과연 지금 코로나가 많이 성행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미국과 영국과 스웨덴에
거기 곳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 팀원들과 함께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것을 국내를 넘어서 해외의 온라인 교육 기관이라던가 무용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탐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지원을 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는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술 콘텐츠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집에서도 무언가 예술을 멈추지 않고 즐길 수 있고 예술로 연결되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예술의 힘을 또 새롭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기관들과는 사뭇 양상이 다르다. 왜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왜 누군가는 멈추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대중이 참여할 수 있게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입니다. 일단 한국에서의 뭔가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조금은 좀 갇혀 있고 조금은 한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게 학교 문화예술 교육으로 제가 적용을 한 13년간의 사례를 보면 창의적 예술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자유학년제 아니면 진로체험 그리고 교과 정도의 어떤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조금 늘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점을 보자면 한국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유럽 문화예술 교육이나 미국 문화예술 교육 또는 뭐 일본 약간 선진국의 것들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그쪽 방면으로는 그래도 교육 쪽으로나 세미나나 이런 쪽으로는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어린이나 약간 그런 서민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많지 않고 전문 인사나 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나 연구 같은 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특히 제가 연구했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서의 시작이 좀 저희보다 빨랐고, 그리고 원래 인문학적으로 글쓰기를 바라보고 글쓰기를 독려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아주 오래된 전통이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점이 있었고요. 평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비올라 스폴린 워크숍에서 중요한 키워드 3가지가 포커스와 평가와 그리고 사이드 코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3가지가 모두 다 전통적인 어떤 권위적인 평가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때 나 지금 잘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벗어나게끔 하는 방법으로서 평가도 주어지는데, 그 평가가 그래서 남이 하는 평가가 아니라 나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나 지금 여기로 가려면 내가 뭘 더 하면 좋을까?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본질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이거를 스스로 그냥 편안하게 점검하고 안 되면 그냥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개인의 경험이다. 네, 그 부분이 좀 되게 저를 좀 자유롭게 하고 더 편안하게 하고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맞고 선진국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조사함으로써 이제 한국 예술 기관에도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미국의 사례들과 스웨덴과 영국의 사례들, 그리고 거기서 연결되었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실 음악이라는 조그만 그런 주제였을 수도 있는데 미술 관련해서 공간 환경에 관련해서 그리고 음악에서 다른 부분들이 같이 융합되어서 알게 됐던, 그러니까 뭔가가 그 결과물이 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인터뷰를 진행했고 우리는 이걸 알았다라는 어떤 양적인 보고도 되겠지만 질적으로 각 나라가 다르고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노인문화예술 교육의 새로운 측면들, 그리고 이것들이 거주 환경이 다른 거에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같이 고민했었고, 또 그런 것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이후에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다른 문화권인데 유사한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용을 특히 지도할 때는 연습실에서 교수자들 함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 뭐 교수한테 교사가 학습자에게 이런 동작을 해야 돼라고 지시를 해주는 것들, 그러면서 오히려 학습자에게는 스스로 움직임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의 역량을 오히려 상상시키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많이 공감을 했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무용교육의 생태계에서는 우리가 서로 제일 가장 공감했던 게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움직임에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자신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길러주고, 그러한 질문을 통해 자기가 스스로를 개발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가장 큰 교수자 역량이자 온라인 교육을 위한 리터러시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는 다르게 그 상황에 맞는 빠른 그 전환, 그 유연한 대응이 많이 돋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술이 어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집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에는 사실 기관이나 행정 중심의 어떤 공급자의 사고 방식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닿고자 하는 대상에 뭐가 필요할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용자 중심의 사고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었고, 대중은 그것에 공감하면서 참여하기도 하고 자신을 여전히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관 중에는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가담 라이터스 워크숍이라는 글쓰기 학교가 있었는데요. 거기 학장인 알렉스 스틸 씨와의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히 이 학교는 97년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 코로나 때 좀 어렵지 않게 오프라인 수업들을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었고, 지금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주 수요일은 글쓰기에 관련된 토크쇼를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은 작가들이 한데 모여서 글쓰기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캐서린이라고 하는 이제 B&A에서 푸드전을 큐레이팅했던 큐레이터가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그 푸드전에서 참여했던 아티스트들이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살아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셨는데, 한 아티스트 그룹은 이제 4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세 나라에 있어서 이제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먹방이라는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먹방으로 그런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무용교육자 베스 맥길이 이 코스웍의 교수자였는데, 그 교수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는데, 나는 스탑 모델링 했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주면 스스로 학습자들이 그 움직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테크닉을 내가 모델링해서 보여주고 시연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더라. 그런 지점들을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코스웍을 들었을 때도 우리가 실기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기를 우리가 했지만 어떤 테크닉이나 어떠한 기법을 배웠지만 실제로 그걸 확인하고 평가하는 방식, 학습의 성과를 확인하는 방식이 단순히 실기 평가가 아니어도 되겠구나. 어떤 우리가 퀴즈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에세이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무용 이론이나 뭐 예술 이론을 가르칠 때도 단순히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창작물을 과제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융합하고 통합하는 실기와 이론을 융합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교육이 가능하다. 실제로 그런 교육이 우리가 코스웍을 통해서 만난 그 동료 교육자들의 연구나 그 교육 방법, 프로그램 안에서 돼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인상이 남고요. 스웨덴과 영국의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했을 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인의 환경을 정말 집과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예전부터 쭉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게 있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이 된다 하면 우리가 단순히 신체적으로 뭐 나이가 들었다 이런 개념보다도 나의 신체, 인지, 정서 이런 수준들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 경제력에 따라서 내가 또 어디에 있는지도 너무 달라지는데, 그 부분으로 조금 더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나신 분들은 이게 좀 약간 치유적이거나 뭔가 좀 건강과 관련돼 있는 헬스케어의 입장에서의 또 합창을 제공한다든지. 보스턴의 경우에는 노인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어덜트라고 해서 성인 그리고 중년 그리고 노인들을 같이 포함해서 자기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든 그런 장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노인이 직접 가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노인문화예술 교육이 단순히 어떤 학습을 하고 교육 측면이 아니라 어떤 치유적인 측면들, 헬스케어 측면들, 이게 이제 노인 대상이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좀 알게 되었고요. 즉 한국처럼 뭔가 이렇게 노인이 돼서 그냥 살아간다라는 의미보다 살게끔 하게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60세 정도가 되셨을 때 그것을 대비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됐고, 한국보다는 더 많은 좀 버젯과 또는 펀딩들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이 전문 기관에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복지관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강사님도 되게 많은데, 대학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조금 더 노인의 그런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문화예술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겐 되게 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인터뷰인은 예술과 격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사는 기획자분이셨어요. 그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좀 느낀 거는 예술이라는 게 내가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예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술을 즐길 수 있다 라는 걸 본인이 확인하셨고, 그러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디서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아주 일반적인 사물도 창의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고 또 즐겁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도 확인하시면서 일종의 그러한 모든 활동이 본인에게 이제 일종의 치유법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술 강사 일기로 사실 예술 강사로 활동하면서 13년, 1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스토리를 같이 경험해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이번에 참여하게 된 어라운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요 기간을 한번 정리해보고 스스로도 리뷰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연구가로서, 그러니까 티칭을 하는 티칭 아티스트 그리고 연구하는 연구가로서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조금 더 디벨롭 될 수 있고, 학교에 정말 필요한 예술 교육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라운드에 너무 정말 이 계기가 너무 저한테는 귀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hink outside of box라고 하죠. 이 틀에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무용 교육자의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너무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거죠. 기업 같은 데도 보면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는 관리자를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교육도 대면으로 했을 때는 교수자가 늘 지켜보는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가이드, 지시를 하면서 학습을 끌고 가는데, 비대면 교육, 이 온라인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주도성이 있어야 되고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뭐 움직임이라던가 학습에 대한 탐구를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셀프 디렉트, 스스로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한,
점이 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온라인에 대해서 어쨌든 이 즉흥 작업에서는 아날로그적인 게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이 신체적으로든 에너지로 만나야 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작업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덜 만나질 것이다, 덜 플레이풀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이번에 5번의 워크숍을 실제적으로 참여를 하고 직접 놀아보면서 소통이 굉장히 가능하고 그 만남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러니까 똑같이 직접 만나는 것과 똑같이 만나고자 하는 욕구, 왜 만나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지가 명확하다면 얼마든지 방법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어쩌면 비대면은 필수적인 선택이 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대화들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조금 더 큰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는데 과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도 있고, 그리고 중국 아이들이 많이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문화에 있어서 모르는 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일까, 그래서 알아보면 어떨까, 이런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동안은 그냥 생각만으로 머물렀던 건데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었던 기회도 되었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거를 알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막 건져내야지, 뭐 결과를 가지고 와야지 라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 컨셉들, 그런 접근들, 이제 노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그런 컨셉에서 우리 문화예술 교육이, 노인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컨텐츠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 시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이미 그 세 나라는 이미 온라인과 여러 가지 버추얼 프로그램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멀리 있지만 저 공간과 내 공간 사이의 연결성이라든지, 그리고 신체적으로 접촉하진 않지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현장에서도 이제는 누군가가 이제 온라인으로 어떤 즉흥 연극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한다면, 놀이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세계 곳곳에서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더라도 예술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는 것, 집에서도 여전히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술이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참여하게 하고 또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좋았고, 저도 예술이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인적 자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건너가진 못하지만 어쨌든 소통을 제가 봤을 땐 잘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친근하게 많이 친해진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중국 쪽으로 어떻게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을 좀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견학을 간다거나 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 채로 가는 것보다는 또 중국의 어떤 또 그래도 유명 기관의 어떤 학예사를 알고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고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연락을 해야 될 때에도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해외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언택트라고 하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오히려 서로 더 집중된 상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 그리고 담론들이 오고 갔던 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었던 정말 귀중한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 지속을 해나갈 예정이고, 또 소책자라든가 또 미니 포켓북 형태로 계속 북을 출간하면서 이번에 시작하게 된 어라운드에게 너무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을 담아 지속적으로 연구를 병행해갈 예정입니다. 우리 프로젝트 이름 자체가 어라운드잖아요.
내가 어라운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뭐 이 나라는 어떻고 저 나라는 어떻고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K 뭐 문화예술 교육 아니면 노인 문화예술 교육해서 그것을 이렇게 한 바퀴 같이 돌 수 있는 좀 중심이 돼서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특별히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리소스가 부족해서 머뭇거리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어라운드를 통해서 해외 다양한 기관에서 이미 이러한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전문인들과 대화도 하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료 조사도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저희 개개인이 또 어떤 모임과 단체들이 해야 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예술 교육에 대한 어떤 이슈들, 그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끌고 가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책을 찾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 교육자들과 공유하고 또 문화예술 교육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고민에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어떠한 연구 주제나 문화예술 교육의 뭐 주제를 할 때 되게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에게 문화예술이 과연 무엇을 줄 수 있고 난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것이 다양한 계층에서 예를 들어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가 있을 수 있고 사회가 있고 또한 뭐 아동, 청소년 이렇게 연령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생애 주기별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문화예술이라는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지라는 데서 주제를 선택을 해서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 꼭 글로벌이어서 미국 거를 외국 거를 뭔가 보고 와야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작이 되어서 한국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들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참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레타슈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그냥 링크 정도, 그리고 어떤 뭐 마음을 열고 잘 하면 좋겠다 정도였지만 저희가 참여자들한테 보낼 때는 어떤 공간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간이면 좋겠고 신체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고 그리고 사전에 뭐 몇 분 전에 꼭 접속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안내했고, 그리고 사전에 이제 참여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좀 다 요약을 해가지고 미리 보내드리고 이제 그런 섭외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투머치하다 싶을 정도로 약간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게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도 그랬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주어진 조사의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때는 정말 다 조사하고 다 탐방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1에서 100까지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기 때문에 자신이 초반에 계획했던 것이 한 10가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좁혀서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은 이제 심사했던 선생님들도 위원들도 많이 해주시는 얘기고 아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선생님들 모두 공감하는 지점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들이 참 많았고요. 그러니까 삶 속의 예술, 뭐 일상의 예술이라는 말이 어떤 흰 종이의 검은 글씨처럼 공허하지 않다는 걸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용기도 얻고 위로도 받았고 이런 많은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또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이 사업에 또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대면 조사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목표했던 기관들을 전부 인터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닫기까지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 기관이 아예 문을 닫으면서 컨택 자체를 할 수 없기도 했고 기관 내부 사정으로 거절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이 불확실하고 그쪽 기관들도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개월 동안 쭉 연구를 해가면서 이러한 개념 정리나 개념의 재정립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클리킹이 온 것 같아요. 지금이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다음 참여자 분들도 여기에서 물론 관심 주제로 시작을 했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연구, 자발적인 이제 연구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좀 참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씨에 대한 어떤 연구나 또 학교와 어떻게 그 콜라보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연구를 많이 하지만 또 실제 리서치에 대해서 해외의 어떤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잘 들여다볼 만한 물리적 시간이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의 사례들을 통해서 해외가 더 잘 만들고 있다, 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접근할 수 있는 다양성, 예술교육이 꼭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은 개인적인 다양함,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그 속에서 자아존중감이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을 꼭 담당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특히 학교라고 하는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학교가 얼마나 개방성을 가지고 열린 교육을 또 학생들을 위해서 실현하고 있는가의 사례들을 많이 좀 찾아보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는 어라운드에 꼭 한번 도전해보시고 또 지원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제를 선택하게 된 거는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었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 되게 초반대였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었어서 그 전에 일본 혐한이 있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조금 섬찟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보이콧해서 사지 않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라든지 뭐 일본 펜이라도 하나 쓰고 있으면 그 친구에 대한 혐오 발언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냥 단순히 보이콧을 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구나, 혐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정말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중국인에 대한 굉장히 혐오 발언이 그냥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혐오가 이렇게 혐오로 끝날 것인가, 이러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텐데, 당시에 제가 이제 알고 지냈던 세터민 주민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분들은 그 억양 때문에 중국인으로 오인을 받아서 한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 다니는 걸 좀 무서워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찰나에 지원 사업 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중국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에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뭐 중국을 찬양하자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걸 알릴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백석이 주로 많이 그렸던 게 새우거든요. 그 새우가 왜 그려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앞쪽에 좀 되긴 됩니다만, 새우를 실제로 반복해서 여러 번 그릴 수 있게끔 키트가 만들어졌어요. 단순히 새우를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제 백석 자체가 반복해서 그리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화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반복해서 그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화구를 주고 그것들로 반복해서 그려서 맨 마지막에 이제 족자를 만드는 것도, 족자를 만들어서 자기 이제 도장을 뭐라 그러죠? 전각을 통해서 자기 도장을 찍는 것까지 이제 해서 자기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걸로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의 일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 이게 중국인이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거기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고 또 뭐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은 우리나라랑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문화 안에서 우리 걸로만 생각하고 살다가 이웃 나라인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도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는데 과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도 있고 그리고 중국 아이들이 많이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문화에 있어서 모르는 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일까 그래서 알아보면 어떨까 이런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약간 중국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막 말투가 화내는 말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함께 소통을 하다 보니 이들도 아무래도 또 같은 동양 문화권이다 보니까 잘 맞는 부분도 많고 또 공통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많이 잘 맞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뒤로 갈수록 약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고 그동안은 그냥 생각만으로 머물렀던 건데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었던 기회도 되었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키는 놀이에서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논다는 거. 근데 원래 같이 놀면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놀이는 항상 전통적인 그 아이들 놀이에서 시작했거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뭐 움직이는 사람을 찾아라든지 이런 놀이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가 제일 간과했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방법을 믿지 못했던 거는 진짜 재밌게 잘 놀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놀아봤더니 재밌게 잘 놀아졌다. 그래서 하면서 서로 보면서 웃고 그리고 이제 웃는 같은 목적과 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웃었던 순간에 어떤 그런 레포라든지 걱정 같은 게 되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놀이들이 그 비올라 스폴린의 조금 더 온라인 워크숍으로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오브제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브제는 가상의 물질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손 안에서 공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물질성을 가진 공으로서 배우와 배우 사이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공을 가지고 뭐 튕겼다가 놀다가 이거를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원해 이러면서 원해한테 주면 그 공을 원해가 받고. 근데 이게 지금 앉아서 이렇게 튀기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전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그 공을 던지고 주고 받고 하면서 이 공을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간 속에 실제하는 것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공도 그렇고 줄넘기도 그렇고 공간을 가지고 특별한 장소를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장소에서 뭔가를 같이 하는 씬이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그 물건을 원래 비올라 스폴린의 그 시어터 연습 방식에 스페이스 오브제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스페이스 오브제라는 특성이 온라인에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내가 저기서 전달했을 때 느껴지는 그 연결고리가 유대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간이 확장되면서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전체 중에 부분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모든 이제 줌상에서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앉아 있고 갤러리 뷰로, 그리고 어떤 큰 대상, 그러니까 뭐 동물이든 기계든 어떤 큰 대상에 각각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첫 번째 플레이어가 보여주면 그거를 알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번째 플레이어가 참여하고,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는 게 있었는데, 첫 번째 플레이어가 큰 코끼리의 귀, 움직이는 귀를 온몸으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가 코끼리의 코, 뭐 꼬리, 거대한 몸통, 그러다 나중에는 어떤 플레이어는 대장, 그리고 뭐 발이 이렇게 움직일 때 물살이 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 같이 동시에 그 하나의 거대한 코끼리로서의 움직임을 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리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만나고 있지 않지만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신체를 온몸으로 쓰는 것이 되게 실존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실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게 되게 강렬한 기억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리타스틸 선생님 말씀 중에 누구도 아무도 무언가를 가르칠 수 없다. 경험만이 가르칠 뿐이다. 그래서 나는 게임을 한다. 놀이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인류의 되게 거대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이것은 단지 뭐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인류의 문제다. 그래서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되게 중요한 키가 사실 의사소통 기능을 회복하고, 그거를 할 수 있다면 인류는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놀이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경험으로서 어떤 의사소통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만나고 더 놀고, 이 누군가를 나도 앞으로 만날 때 내가 뭔가를 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험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마음에 새겨들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던 아테네아 단체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서 가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Can I start? Os ha enviado por chat el libro del taller, ¿no? You just send the work. 일단 제가 이 워크숍 컨셉이 나라별 제스처를 탐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이 워크숍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서양과 동양의 어떤 소통 방식이 틀린 것에 대한 어떤 비언어적인 제스처를 찾아보자. 전도성 실, LED, 배터리, 전도성 테이프, 바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키트에 들어있는 워크숍북을 넘겨주시면 디자인이 가능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각자 원하는 디자인을 해줍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일단 한국 분들이 어떤 이런 전자 원리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캐치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제스처의 범위가 많진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내는 제스처의 범위가 많지 않고, 그 제스처는 되게 미국에서 온 제스처들 위주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스처가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보면은 이제 이 제스처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왔다, 뭐 이런 역사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에서는 이거를 계획했을 때 참여자들이 굉장히 참여하고 싶어서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재료까지 구해서
참여하고 또 이 분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능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술 매체와 관련하거나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형적인 시간 속에서 그 밑에 단계가 레이거시 매체라고 그러죠. TV나 뭐 텔레비전이나 뭐 그 라디오, 신문 매체 그 밑에 단계로 또 한 번 더 파고 들어가니 언어나 그림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언어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몸이나 제스처 아니면은 목소리, 사운드로 이렇게 소통을 했을 거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어요. 저희가 항상 생각을 했던 그 매체 중심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너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저희 모든 매체를 다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것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리터러시라는 것이 의사소통이고 또 소통을 하면서 소통의 부재와 그 다음에 소통이 엇갈리는 것이 매체가 복잡해지면서 점점 리터러시라는 것으로 발전되었다고 생각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약간 몸,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소통이 가능한 방향의 그 리터러시 수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미나나 또 국제 워크숍 같은 형태를 원래는 취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상황이다 보니 조금은 소규모의 어떤 스터디 정도의 단어가 콜로키움이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콜로키움이라고 하는 형태를 저희가 선택하게 됐고요. 일단 저희가 그 선정한 아티스트들은 V&A, 영국 런던에 있는 뮤지엄의 큐레이터 한 분과 그리고 영국에서 또 퍼포먼스를 전공한 교수님과 그리고 바수라마라고 하는 스페인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다양한 아트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는 바수라마 팀 중에 한 명의 아티스트와 그리고 또 테크니컬을 전공했지만 아트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또 기획가인 영국에 있는 또 친구를 섭외하게 됐습니다. 이 지구의 어디에 위치해 있든 지금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고민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냐는 것 그리고 이 고민들을 나눈다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더 같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새로 발견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한 좀 새로운 방향을 이번에 연구를 한 건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잡고 있는 어떤 포맷 자체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아티스트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의 사례가 일단 영국과 그러니까 스페인이라고 하는 또 두 나라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있었고 세 번째는 언택트 방법에 대한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요. 진흥원에서는 ODA 사업도 또 진행하고 있고 그런 방향도 여러 가지로 계속 뭔가 방향성을 뻗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 사례라고 하는 것이 꼭 그 ODA적인 방법 외에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다양한 나라들의 새로운 접근을 오히려 한국의 문화예술 교육 사례가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예술 교육 사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만의 어떤 문화를 기조로 한 디자인, 또 연극, 그리고 공예, 그리고 사진, 영화, 또 국악 또 이런 어떤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렇게 5,000명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직접 학교로 또 사회로 나가서 직접 수업하는 이런 모델도 사실 굉장히 좋은 해외에서 오히려 우리를 연구해야 되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는 늘 자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 또 어라운드에서 연구하게 된 언택트라고 하는 방법으로 또 하나가 추가된다면 사실 한국의 문화예술 교육 사례가 오히려 해외에도 많이 또 알려지고 또 이것이 또 해외에도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이번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